천상의 빛깔과 비극의 그림자 오강에게 있어 아버지가 사준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가면 무도회에서 쓴 가면처럼 그의 본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마법의 도구였다. 북경공업대학교 일본어학과 수석 입학이라는 빛나는 성적표를 가진 그는 이미 학교의 명사였지만 자동차는 그를 부잣집 아들이라는 새로운 왕좌에 앉혔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은색 세단은 그의 평범한 가정 배경을 가려주는 얇은 베일이었고 그는 그 베일 뒤에서 의도치 않게 연기를 시작했다. 그 수많은 시선 속에서 주얼평의 눈빛은 유독 특별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학생이 아니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처럼 그녀의 시선은 오강을 향해 조용히 뻗어왔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만남, 다음에는 쇼핑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라는 조심스러운 부탁.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오강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을 부잣집 아들이라는 역할에 더욱 깊이 몰입시켰다. 그는 그녀의 미소에 취했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는 오강에게 현실이 아닌 눈부신 환상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환상 아래에는 섬뜩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월평의 행동은 단순한 호감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의 부탁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녀의 미소는 마치 잘 계산된 전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강의 주변을 맴도는 다른 여자들을 교묘하게 견제하며 오강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어느 날 밤 오강이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다. 사실 난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이 차는 아버지가 내가 대학 잘 가서 선물로 사주신 거야. 그의 고백에 월평의 얼굴은 기름값조차 부담스러워졌다. 그럴 때마다 월평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눈빛은 순수함이 아니라 그의 가면이 벗겨질까봐 불안해하는 집착이었다. 오강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달콤한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았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의 늪으로 더욱 깊이 밀어넣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기묘한 관계는 이미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비극의 서막이었다. 탐욕의 심연, 오강과 주얼평이 공식적인 연인이 된 순간 오강의 삶은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월평은 부잣집 아들 오강에게 어울리는 여자친구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평범한 데이트를 거부했다. 영화를 봐도 VIP 전용관, 식사는 최고급 레스토랑, 쇼핑은 명품관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녀의 눈은 가격표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에 들릴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에만 고정되었다. 오빠, 이건 우리 스타일 아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숨어 있었다. 오강은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없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매달 아버지가 보내주는 600위안의 용돈은 그녀가 한번 외출할 때 쓰는 택시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오강은 월평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통장에 있던 2000위안의 비상금을 모두 털어넣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다음 달에는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오강은 감당할 수 없는 여행 경비에 밤잠을 설쳤다. 그는 결국 할머니에게 용돈을 빌려야 했다. 할머니,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금방 갚을게요. 거짓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죄책감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오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오빠가 부자가 아니었다고? 라고 싸늘하게 내뱉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오강은 자신이 월평에게 그저 돈을 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든 그는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그림자 아래에서 조금씩 그의 모든 것을 잃어갔다. 그의 미래,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도. 소름 끼치는 속삭임과 피로 물든 거래, 오강이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릴 무렵 주월평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오빠, 나 임신했어. 그 한마디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쇠사슬처럼 오강의 발목을 묶고 그를 거부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선고였다. 오강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는 이미 친구들에게 수십만 위안의 빚을 지고 있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라니.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던 그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월평을 바라보았다. 월평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냉정한 계산이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월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빌미로 오강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오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했고 낙태를 하려 해도 돈이 없었다. 월평은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오빠,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싶어? 오빠가 책임져야지. 방법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잔인했다. 그제야 오강은 그녀가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뼛속 피를 넘겨주는 순간 오강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기분이었다. 그는 피로 물든 돈을 손에 쥐고 월평을 만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 돈을 마치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고마워, 오빠. 역시 오빠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오강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임신이라는 극적인 카드를 사용하여 그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떼앗아갔다. 오강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차가운 탐욕과 잔인함을 직시했다. 이 거래는 단순한 돈의 교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강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끄는 끔찍한 서약이었다. 그 순간부터 오강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월평에 대한 깊은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관계와 파멸의 씨앗 자동차를 팔고 난 후 오강의 삶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부잣집 아들의 가면을 쓸 수 없었다. 주월평은 그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차갑게 감지했다. 그녀의 달콤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오강에게 보내던 메시지는 단답형으로 바뀌었다. 전화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빠 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끊기 일쑤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으로 빛나지 않았다. 마치 그가 혐오스러운 벌레라도 되는 양 경멸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오강은 용기를 내어 월평에게 물었다.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다. 월평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잔인한 진실을 쏟아냈다. 오빠,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게 있었어? 나는 돈이 없는 남자는 돈에만 반응하는 괴물이 아니야. 아직 우리 관계를 되돌릴 수 있어. 그러나 그의 희망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들이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을 때 월평은 오강의 통화 내역을 보게 되었다. 렌터카 회사라고 찍힌 발신자 이름을 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빠, 이 차 빌린 거야?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빛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섬뜩했다. 오빠는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해?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였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내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오강은 차 안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명예도, 그리고 그녀의 미소도. 그가 가진 것은 오직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뿐이었다. 그를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가 이제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애정이 아닌 차갑고 끔찍한 복수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다. 그는 이제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저주받은 집과 미쳐가는 욕망. 오강이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강아, 아빠가 재혼할 거다. 여자친구가 임신했어. 외곽에 있는 그 집에서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다. 그 말을 들은 오강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 집은 아버지가 오강에게 결혼 선물로 주기로 약속했던 곳이었다. 오강은 처음에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복수심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때 주월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문제냐. 부자의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고 오강은 결국 집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마저 파탄 내버렸다. 그 모든 것이 월평의 조종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강은 그녀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가장한 독을 먹였고 오강은 그 독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다. 월평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오강에게 말했다. 그냥 가서 그 집을 차지해. 먼저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녀의 제안은 마치 귀신 들린 듯 섬뜩했다. 그 집은 더 이상 결혼 후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월평의 탐욕이 낳은 비극을 예고하는 저주받은 장소로 변해버렸다. 2006년 4월 8일 월평은 오강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오늘 가구 보러 가자. 오늘 밤에 그 집으로 이사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오강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가족의 유산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저주받은 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들의 목적지는 새로운 시작이 아닌 끔찍한 종말이었다. 그들이 탄 차는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마차와 같았다. 저택의 그림자, 파국으로의 질주. 2006년 4월 8일 저녁, 오강이 운전하는 차는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어두운 교회로 향했다. 시동이 켜진 차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차 인적 없는 숲과 황량한 들판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버지가 오강에게 결혼 선물로 주려 했던 집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닌 주월평의 탐욕이 낳은 유령의 집이나 다름없었다. 오강은 묵묵히 저택은 마치 검은색 물감을 칠한 듯 음산하게 보였다. 저택의 정원에는 말라버린 나무들이 양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고 굳게 닫힌 철문은 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임을 경고하는 듯했다. 오강은 차마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뭐해 오빠. 어서 들어가자. 밤에 도착해야 아무도 모르지. 월평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눈은 저택의 불빛을 상상하는 듯 반짝거렸다. 오강은 그녀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다. 그때였다. 저택 안에서 갑자기 한 줄기 섬광이 번뜩이는 것을 오강은 목격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월평아, 저기서 뭔가 빛나는 것 같아. 혹시 아버지가 벌써 다른 사람을 들였을 수도 있어. 오강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월평은 오강의 말을 무시했다. 오빠가 겁쟁이라 그래. 그럴 리가 없어. 어서 가자. 그녀는 오강을 등 떠밀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오강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월평아, 저기 뭐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냥 돌아가자. 오강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월평은 그의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했다. 오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저택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려는 유령일 뿐이야. 오빠가 그 유령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 가서 이 문을 열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달콤함 대신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강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월평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겉으로는 월평의 말을 따르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사랑 때문에, 그녀의 요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돌아온 것은 모욕과 조롱뿐이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월평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파괴한 악마였고 그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다. 오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좌절이 마치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월평의 팔을 뿌리치고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다. 월평은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오강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어. 내 인생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다 네가 망쳤어. 그는 힘껏 그녀의 목을 졸랐다. 월평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손톱이 오강의 팔을 핥히었고 그녀의 발길질은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하지만 오강의 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분노와 증오, 그리고 끔찍한 복수심만 가득 차 있었다. 월평의 얼굴은 점차 붉게 변했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오빠 라는 마지막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동공이 풀리며 생기를 잃어갔다. 그녀의 몸은 점차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 오강은 숨을 헐떡이며 멈췄다. 그의 손은 아직도 월평의 차가운 목에 올려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싸늘한 시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욕망과 분노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가장 사랑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지만 오강의 귓가에는 월평의 마지막 비명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경찰에 자수할 용기도 자살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숨길 장소를 찾아 헤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푸진거리 지하주차장이었다. 어둡고 넓고 인적이 드문 곳, 완벽한 은신처처럼 보였다. 오강은 차를 몰아 지하주차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차를 가장 구석진 곳에 주차하고 문을 잠근 뒤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이 흘렀다.
아무도 월평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오강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오강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학교에 나가고 친구들과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끔찍한 비밀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월평은 피 묻은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며 왜 그랬어? 라고 울부짖었다. 잠에서 깨면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월평이를 죽였어. 지금 차에 있어. 친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농담하지 마. 너 요새 힘든가 보네. 하지만 오강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친구는 공포에 질려 그의 말을 들었고 이 끔찍한 비밀은 순식간에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오강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차는 왕푸진거리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강이 벌이 서늘해졌다. 오강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광기에 찬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결국 친구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오강의 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과 함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이성을 택했다. 아들을 영원히 잃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왕푸진거리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제 아들 차 안에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경찰은 오강의 차를 발견했고 차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오강이 덮어놓았던 담요는 핏자국과 함께 끔찍한 냄새를 풍겼다. 시신을 수습하던 경찰은 월평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월평이 기숙사에서 쓰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그녀의 마지막 감정들이 섬뜩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2006년 4월 1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재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걸까? 이렇게 가난하고 성격마저 최악인 놈을 만나다니. 그에게 속았다. 처음 만났을 때는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랑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다. 그를 경멸한다. 그는 내게 돈도 빌렸다. 로또를 사라고 하면서 1,800위안을 빌려가고 고작 200위안만 갚았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이었다. 그는 나를 2번이나 때렸다.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손으로 사랑했던 이를 죽인 괴물일 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사는 오강의 끔찍한 범행을 상세히 설명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강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때 주월평의 부모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슬픔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딸을 잃은 고통은 그들을 늙고 지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오강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우리 딸을 왜 죽였어? 왜? 오강은 그들의 절규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회한의 눈물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월평의 부모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의 딸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강이 남긴 유서가 공개되었다. 그는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월평의 부모에게 쓴 세 통의 편지를 남겼다. 편지 속에는 그의 절망과 고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할머니에게는 이렇게 썼다.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뵐 연목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호소했다. 저는 매달 600위안의 용돈만으로 여자친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이라도 해야 합니까? 월평의 부모에게는 더욱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두 분이 그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고 그녀의 욕심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라도 그녀를 제 곁에 두려 했습니다. 이 편지는 오강의 잔인한 내면과 함께 그의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인